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유수환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어렵게 마음을 먹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불륜이니 가정폭력이니 하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없고 하루하루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든 무게로 느껴질 때 그렇게 오랜 시간 쌓인 서러움과 외로움이 결국 이혼이라는 결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해도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우리 사연이 이혼 사유가 될까?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는데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번 시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명백한 폭력 또는 외도가 없어도 오래된 상처와 서러움이 누적되어 이제는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져 버렸고 각자의 인생을 가야겠다는 결심에 이른 분들이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 후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 이야기가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고민에 분명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여 78세 아내의 92세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 이를 통해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퇴직하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은행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경력 단절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가정보다는 회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접대, 회식, 골프, 그리고 주말에는 잠만 자거나 개인적인 외출이 기본이었죠. 집안일이나 육아는 오로지 A씨의 몫이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A씨는 다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면접에서의 질문은 대부분 그동안 무엇 하셨나요? 였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퇴직을 하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가정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했던 남편은 무기력한 상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했던 그 권위적인 태도가 몸에 밴 탓인지 이제는 그 권위가 고스란히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A씨를 비난하고 자신이 입는 옷 하나에도 아내를 불러 지시하듯 말하며 막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집에 있는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막말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남편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이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이 과연 나를 위한 시간이었을까? 오랜 시간 자신을 잃고 살아온 삶을 돌아본 A씨는 인생의 후반기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자녀들도 그런 엄마의 고단한 세월을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가족여행 한 번 없이 자라온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한 번 같이 놀아준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의 식사부터 빨래까지 도맡아온 해온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은 엄마의 이혼 결심을 오히려 늦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가 옆에 있어요. 이 사례에서 과연 이혼은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재판상 이혼 원인과 한국의 대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로서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학대나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이혼 사유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발생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일반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이혼 사유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 제척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A씨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혼인기간 내내 겪어온 남편의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반드시 신체적 폭력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정서적 경시, 인격적 무시,
일방적인 지배, 아까 살펴본 권위적인 태도 등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일상, 또한 얼마든지 부당한 대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남편은 결혼 초부터 육아와 가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A씨가 혼자서 세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책임지는 동안 남편은 일과 사교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방임은 이미 혼인 중 상당 기간 A씨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부양 협조 의무에는 자녀의 양육 의무까지 포함하는 바 A씨가 독박 육아를 하게 만든 남편의 부작위는 부부의 부양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도 8월 25일 선고 2014-26 부양육 청구 사건에서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는 부부 일방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긴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이행의 청구를 받기 이전에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 사례로 돌아오면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 문제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졌죠. 직장 생활 동안 체득된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를 A씨에게 그대로 드러내며 일상 속에서 아내를 하인처럼 대하거나 부당하게 명령하는 말투와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을 당연히 강요하는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또한 퇴직 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남편이 가정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스스로의 좌절을 오히려 A씨에게 감정적으로 투사하며 일상적인 명령과 갈등, 불만의 방식으로 표출한 점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랜 시간 A씨에게 정서적 소외감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했고요. 그로 인해 A씨가 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느끼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자 결단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외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폭력이나 외도처럼 분명한 잘못이 없어도 오랜 기간 동안 사랑도, 소통도, 존중도 없이 살아왔다면 그 혼인 관계는 이미 형식만 남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밥도 같이 안 먹고 일상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부부. 법원은 이러한 관계를 혼인의 실질적 파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아내가 병든 시부모를 몇 년간 혼자 간병하고 본인의 부모님도 아닌데 말이죠. 그 과정에서 자녀 문제도 혼자 떠안은 채 살아온 경우라면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또한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의 부양, 협조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폭력이나 외도가 없더라도
부부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의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남편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부부의 부양,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 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재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1991년도 7월 9일에 선고된 구신무 1067 판결입니다. 즉, 법정에서는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보다는 이제 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남편은 고액의 퇴직금과 연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A씨는 원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살림을 돌보느라 그 직장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A씨의 기여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점까지 고려되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이고요. 25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3명의 자녀를 양육했죠. 남편은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다가 현재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은요, 재산분할 당시 단순히 소득의 유무만 보지 않고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육아를 맡아온 경우에는 가정의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독으로 남편이 소유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 사례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은 현재 함께 거주 중인 남편 명의의 주택과 남편의 퇴직금, 그리고 노후 자금 명목으로 남편 명의 통장에 예치해둔 현금 5억이었습니다. 반면 A씨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아내의 헌신이 뚜렷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많게는 5대 5까지 인정이 돼요. 이 5대 5의 비율이 인정될 경우 아내가 50% 지분에 해당하는 집과 현금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남편이 수령 중인 국민연금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에 한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청구를 하면 남편의 연금 중 일정 비율은 아내가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시금은 아니고요. 매달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과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약해 볼게요.
이혼 시 아내는 현재 재산의 절반 정도를 분할받으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통해 노후 생활비 중 일부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전업주부로서의 기여가 법적으로 정당한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 씨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계속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5년간 병간호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매우 괴팍했고요. 결혼 초기부터 B 씨에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사소한 말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요. 집안의 모든 일을 며느리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까 본인은 집안 살림에서 은퇴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B 씨와 남편 사이에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B 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자 취급을 하였으며 두 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B 씨와 두 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폐암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폐암 투병을 하시던 중에 치매까지 겹쳐서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B 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식사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밥을 다 드시고는 밥을 안 줬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남들 다 자는 새벽에 고함을 치면서 가족을 깨우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 어떤 상황을 언급하며 뭘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귀찮게 했죠. 그리고 가끔 선망 증상이 찾아오면 여기가 어디냐 이 말을 반복하며 본인이 아주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데려다 달라며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간병을 하던 B 씨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며 B 씨가 본인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기를 바랬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고부 갈등을 나서서 중지하지는 못할 망정 방치를 했었고요. 자신의 어머니임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 간병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이후로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르면서도 간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모든 일은 다 B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B 씨도 나이가 점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 진학 상담, 병원 동행까지 모두 B 씨가 책임졌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고요. 시청 공무원이어서 안정적인 벌이를 유지했지만 소득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소득 대부분이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B 씨는 남편에게 말도 못했고요.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친정은 B 씨가 너무 안 돼서 반찬을 해서 보내주시거나 전기세나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이 밀렸을 때 그런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정은 힘든 티를 내면 남편이 B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못 살게 굴까봐 묵묵히 뒤에서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치 자신이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B 씨에게는 감사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정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채 항상 방관자로 일관했고 B 씨는 결국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B씨를 짓눌러 오던 많은 과제들에서 해방이 된 거죠. B씨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희생할 일이 없다며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 예전 세대를 사시던 많은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 흔한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역시 이혼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혼이 가능합니다. B씨는 결혼 이후 오랜 세월 배우자인 남편과 그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B씨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강요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며느리에게 떠맡기고 사소한 말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등 정서적인 억압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폐암 투병 중 치매 증상까지 겹치면서 시어머니의 언행은 더욱 비상식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고요. B씨는 당연히 더욱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임에도 간병을 외면했고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조차 간병이나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노모를 모셔야 하는 의무를 B씨에게 전가했으며 그 결과 B씨는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간병과 자녀 양육, 집안일 모두 혼자 떠맡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책임조차 온전히 남편이 지지 않았죠. 남편의 소득 대부분은 시어머니 병원비로 빠져나갔고요. 생활비는 친정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치 자신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듯 그런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B씨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방임, 억압, 그리고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받은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정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더불어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은 단순히 폭력이나 외도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판단에 있어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수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이나 가사 노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본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서도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역시 B씨 혼자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조차도 남편이 온전히 책임지지 못해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이러한 상황은 단지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고요. 혼인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남편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가정의 소극적이었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배우자에 대한 방임이자 부부간의 부양, 협조 의무를 위반한 거고요. 가정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한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혼인의 실질적인 기능이 상실되었고 배우자 일방에게 혼인 생활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면 이혼 사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요,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고, B씨가 이혼을 원할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으신 많은 전업주부분들께서 이혼을 주저하세요. 그 이유는 대부분 정도 있을 거고 사회적 시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남편분께서 경제를 책임져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하신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B씨가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혼인기간이 20년이죠. 그리고 B씨는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모두 도맡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요, 재산 분할에서는 B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청 공무원으로서 외벌이를 해왔고 B씨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였어도 혼인 생활 중에 가사와 육아, 가족 돌봄을 전담한 점은 법적으로도 분명한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가 됩니다. 현재 남편에게는 함께 거주 중인 남편 명의의 주택과 퇴직 후 수령 예정인 퇴직 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그리고 최근 시어머니 사망으로 인해 남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가구 주택과 현금 1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즉, 남편 명의의 주택은요, 혼인 중에 마련된 것이어서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업주부였던 B씨는 대략 실무상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비율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의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재직하며 적립된 연금에 대해서는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에 근거해서 B씨가 이혼 후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요, 국민연금 분할과 마찬가지로 이혼 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일이 2016년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요, 국민연금과 달리 분할 청구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국민연금 분할 청구보다 좀 더 유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남편의 총 공무원 재직 기간이 30년이고요. 그 중에서 혼인 기간이 20년이었다면 전체 연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이 50%가 인정이 되면요, 그 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의 50%를 B씨가 매달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분할을 위해서는요, 이 경우에도 이혼 소송과 별개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 후 3년 이내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연금 분할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두 개 다 분할받을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제도의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에서 다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해서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얻으셨고요. 퇴직 후 민간 기업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다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두 연금을 모두 받게 되면 중복 조정이 돼요. 즉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중수급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연금법과 국민연금법에 모두 중복 지급을 방지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두 연금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깎게 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받을 때는 일정 부분 감액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다가구 주택과 현금 1억 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요,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외적으로 B씨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관리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은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시어머니가 비교적 그 이혼 시점에 비추어 봤을 때 최근에 사망을 하신 경우라면 그렇게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적극 활용되어 사실상 공유재산처럼 취급된 경향이 있다면 그러한 정황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B씨는 남편 명의의 주택과 연금을 중심으로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한 약 절반 정도를 분할받으실 수 있고요. 상속재산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여 78세의 아내의 92세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1957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6년 혼인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아내를 억압했습니다. 경제권을 쥐고 아내의 생활비를 통제했고요. 심한 의처증으로 아내의 외출과 신정 식구 만남까지 막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성당에 나가자 불륜을 의심하기도 했죠. 1994년 남편은 아내를 아들 집으로 내쫓았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요. 항소 중 재판상 화해로 재결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며 다시 내쫓았고요. 별거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와 상의 없이 상당한 재산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이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며 혼인을 강제로 유지하게 되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의 평생에 걸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 이전 이혼 소송 때의 행동, 생활비 지급, 생활비 미지급, 일방적인 재산 기부 등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혼인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남편의 잘못이 훨씬 크고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죠.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요. 아내는 78세에 법적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본 판례는 고령 부부의 이혼 청구에 대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다소 폭넓게 인정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유택 배우자에게 물어 이혼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의처증, 경제적 통제, 일방적인 재산 기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전 이혼 소송의 화해 이후에서도 피고의 태도 변화가 없었고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 점이 혼인관계의 회복 불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 사유가 독립적이며 법원이 주장된 여러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인정하며 이혼을 인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이혼 사유를 주장할 때 법원의 판단 재량과 유연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보령 부부의 이혼에서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의처증 등 비물질적인 요인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A씨와 B씨는 재산 분할로 금전을 지급받았기에 기존에서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판결 후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재산 분할금과 국민연금 분할금입니다. 재산 분할을 통해 집의 지분에 대한 금원 상당액과 퇴직금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해서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주택 입주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죠.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 일부를 본인의 명의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고정적 소득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당장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공적 지원제도,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씨가 혼자 거주하면서 본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소득도 없거나 매우 적으며 함께 살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0% 정도고요. 이는 월 소득 인정액 62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약 4,2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별거 죽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소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지원 또는 임대료 일부를,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라고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외로움과 희생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 말입니다. 사연 속 A씨와 B씨처럼 남편과 시댁을 위해 젊은 시절 다 바쳤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도 배려도 아니었던 분들, 이제는 내 인생의 후반기 나답게 살고 싶다고 결심한 분들께 이 한마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혼자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의 일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